이집트는 모든 가격이 흥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 그 발더스 게이트 하실 때도 매력 높으면은 물건 싸지거든요. 예. 똑같은 거. 진짜 그거 완전 고증이에요. 옛날에 인도에서는 100원 비싸게 팔았다고 막 거기서 막 너 싸울래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때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 내가 매력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오늘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모셨죠? 광민수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 그 파니 보틀님하고 네. 같이 이렇게 합방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아 예. 초면이신가요? 초면입니다. 네. 근데 곽씨시죠? 곽씨입니다. 제가 또 곽씨랑 잘 맞아요. 예. 제일 친한 유튜버도 예, 곽튜브고 예.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곽씨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곽투부님은 안 맞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기왕과 저처럼.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징그러운 사이. 아니 요즘 뭐 하길래 이렇게 바빠요? 그 뭐 이제 곧 나가기도 하고 나갈 때 요즘에는 또 뭐 광고도 들어오니까 그런 거 정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막 이러저러 바쁘기도 하고 연말 연초엔 또 약속도 많았고. 아 근데 그게 막 점점 일을 늘리는 게 힘들진 않아요? 저는 일이 막 엄청 늘진 않아요. 저는 잠은 10시간 자야 돼서. 예. 얼마나 주무세요? 저도 뭐 평소에는 한 5-6시간? 근데 저도 어제는 2시간 잤어요. 여기 나오려고 이거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침투뷰 나오는데 준비를 하세요? 준비해야죠. 사실 제가 그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300페이지가 넘어요. 아 봤어요 사실. 예, 그 아마 오늘 다 못할 거예요 분명히. 전에도 근데 넉넉하게 해오시고 그냥 네. 하는 데까지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뭐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 저기 약간 무서워가지고 비포용지 준비해 오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최고민 선생님하고 한번 당해보니까 이게 한번 저도 약간 그쪽 계열이에요. 길게. 예, 길게. 아 그러면 여기 방송에 오셔서는 풀파워를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 풀파워로 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제가 이제 뭐 스케줄이 뒤에 없고 이러면은 아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세요? 스케줄 오늘 또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왜 안 도왔어요? 그냥 왜? 걱정되는 게 제가 이집트를 그래도 한 3번인가 4번 갔다 왔는데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는 또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게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니까 앉아 계셔.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이집트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예, 좋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집트를 다녀온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제 느끼는 이집트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집트를 경험하셨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이집트 그 전에 가셨을 때 네. 얼마나 어디에 뭐 이렇게 계셨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여행을 다는 못했고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띄워볼까요? 네, 룩소르에 그게 있잖아요. 그 왕가의 무덤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갔다 와봤고 그리고 이제 게임에 나오는 시와 오아시스 여기도 한번 가봤고 그 시와가 이제 그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그 게임의 배경이 되는 장소다 보니까 대추야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그 사막에 있는 나무가 열대 야자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열대 야자수랑 대추야자랑은 다른 달라요. 아예 예, 다르고 예. 거기에 이제 시와 오아시스 가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수학도 하고 제가 한창 수학철에 가니까 그 따서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고 너무 많으니까 대추야자. 진짜 그 맛있더라고요. 대추야자가 이집트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오늘 갖고 온 게 좀 많은데 딱 어떻게 대추야자 오호호호! 잘 먹어보겠습니다. 먹을까요? 저는 초콜릿을 바른 거는 처음 봐요. 근데 이렇게 꽤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엄청 뭐가 물렁하는 게. 예, 그게 대추야자 안에 들어있는. 근데 왜 대추야자인지 알 것 같아. 대추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아삭한 게 조금 있죠. 그래가지고 아랍 가면은 이제 사우디 갔을 때 그 아랍 커피가 있잖아요. 엄청 써요 그게. 쓰니까 그 커피랑 얘랑 같이 먹더라고요. 단 거랑 쓴 거랑 같이. 설탕 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는 그 커피를 그냥 먹어요? 제가 먹은 건 그렇게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약간 터키시 커피인데 그거 이집트에서도 먹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다가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서 먹어요. 이제 저는 터키시 커피 좋아하는데 저는 설탕 안 넣어서 먹거든요. 이게 이제 먹으면 질감이 약간 미숫가루 같아서 덩어리가 이렇게 같이 맞아. 걸리는 가루가 게, 있죠. 예. 예, 맞아. 지금 다 걱정하시는데요? 뭘요? 말씀이 없으시다고. 아니 말씀을 잘 하고 계시니까 저는 말씀이 없을 때만 끼죠. 오토. 아니 그 이집트 얼마나 계셨는지 그거. 저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해봤자 뭐 카이로나 아까 보여드렸던 룩소르 이런데 유적지 갔고 보통은 다합에 있었는데 다합이 그렇게 막 역사적인 도시는 아니에요. 맞아요. 예. 거기가 원래는 그냥 시골 마을이었고 어촌 마을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는 베두인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합이랑 그 근처에 뭐 샤멜 쉐이크라고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 다합 이거 아까 예. 지도 다시 한번 좀 이거 띄워주시면은 요렇게 하면 다합이 요 지역에 있어요. 요 지역.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스웨주만이고 그래서 다합에서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여요. 예. 근데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합이랑 그 샤멜 쉐이크라고 하는 관광 도시는 역사도 애초에 너무 짧은 곳이고 관광 유적지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포텐셜 유적지가 많으니까 애초에 관광을 신경 안 써서 다합이나 샤멜쉐이크 가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짜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짜쳐서 거의 그러니까 이집트가 제가 느낀 거는 관광 자원이 너무 좋으니까 애초에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집트는 주요 도시들 말고 진짜 막 시골 마을 이거 저는 이제 발굴 때문에 시골에서 이제 몇 달씩 산 적이 있는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요 동네 이런데 이제 완전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가도 고대 이집트를 테마로 꾸며놓은 어떤 그 뭐 이렇게 관광지. 뭐, 예,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정말 다 대충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대부분 다 보면 그런 걸 막 고증을 엄청 신경 쓰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웃긴 거 저 룩소르 갔을 때 그 룩소르의 왕가의 무덤이랑 막 이것저것 있잖아요. 거기에 낙서들이 한 300년 된 낙서들이 있더라고요. 300년도 더 된 낙서를 그러니까 이미 그 낙서들조차도 그 유적지와 한 몸이 돼버리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이집트의 신전들을 가면은 가장 이제 오래된 낙서들은 모함국 시대 피라미드에 신왕국 시대 사람들이 가서 쓴 낙서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낙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4,500년 낙서는 1,000년 전 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주 가가지고 성신라시대 유적에다 낙서하는 걸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낙서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후대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서 쓴 낙서도 있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후대인 이제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제 막 다 부순 흔적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그 낙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어떤 기록이 돼요. 이제는. 이를테면은 가장 유명한 여기 아부신벨에 가면은 그 람세스 2세의 대신전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죠. 이거 한번 이전된 신전인데 나중에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에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낙서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이제 용병으로 왔었던 사람들이 남긴 낙서예요.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거 쓰여져 있어요. 깁스에 낙서하듯이 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써놓은 게 또 사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뭔가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더 이제 보충시켜주는 유적이 되는 거죠. 지금 잠깐 든 딴 생각이 뭐냐면 되게 최고민수 선생님이 비슷하신 게 얘기하시다가 어떤 그러니까 꼬다리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쫙 이게 흐르네요 물고가. 그렇죠. 되게 신기하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애국민수 선생님은 현대 이집트는 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관심 있어. 그래서 사실 제가 현대 이집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써온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현대 이집트 프로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현대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고 노력하고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이제 받는 질문 중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고대 이집트는 이렇게 찬란했는데 왜 현대 이집트는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그게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질문 자체가 조금 퀄리티가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건 일단 이집트에 대해서 현대 이집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 특강 들어갈까요 그냥? 특강이라고 하죠? 네. 오늘 특강 뭘로 이제 좀 사실 오늘은 빠니님 이제 같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유적지 여행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유적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하려면 이집트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좀 하다 보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과 세계관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유적지 그 여행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오늘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근데 그 전에 네. 제 가방이 지금 꽉 차 있는데 뭐가 이게 잔뜩 있네요? 제가 이것저것 잡다한 걸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먼저 이걸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일단 요거부터. 요거는 와. 그 티셔츠인데 요거 이제 제 팬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려주신 그림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피어스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모든 길은 이집트로 통한다. 요 문장을 영어로 써놓은 거죠. 원래는 로마죠. 감사합니다. 원래. 근데 로마는 사실 로마는 시시도 않으시네요. 아니 로마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말인데 로마는 완전 신도시예요. 로마 뭐 재밌어요 로마도. 할 게 많죠. 로마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이집트에다 대지 말라 이거야. 자 그리고 와인을 갖고 왔어요. 할아버지 와인 아니야 혹시? 맞아요. 할아버지 와인. 그게 뭔데? 이게 이집트 와인인데 예. 할아버지 와인. 나 이거를 한국에서 볼 줄 몰랐어. 이게 뭔데? 할아버지 그림 있어요 여기. 여기. 근데 진짜 진짜 할아버지 와인. 딱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왜냐면 다 사람들이 술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술이 맥주랑 와인밖에 안 먹어요. 막걸리는 키트로 해서 먹고. 그래서 할아버지 와인을 맨날 먹었는데 얘가 진짜 안진뱅이 술이에요. 나는 그 석호에 처음 간 그 일반인 느낌이에요. 자기들끼리 아는 할아버지 와인 이게 별명이 할아버지 와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집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와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 순이 많은 이유는 일단 이집트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보니까 현대 이집트도 술을 만드는 역사가 되게 깊어요. 예. 그러니까 19세기 때부터 맥주도 계속 만들었고 이집트에서 네.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맥주가 이집트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죠? 들었는데 로마에서 그거? 만들었다고 하면 대가리 깹니다. 들었다. 저기 로마는- 수장님 강의하시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로마는 사실 이집트가 탄생한 지 한 2,500년 정도 지난 후 이후에야. 혹시 로마 뭘 잘못했나요? 수장님한테? 아니 아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자꾸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또! 남았어요. 또 있어요? 예, 예. 자, 요거 이제 요거 하나 사왔는데 보자마자 침착맨님 닮아가지고 했어요. 꽤 근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푸타라고 하는 신이에요. 푸타. 예.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뒤를 가려야겠다. 빼니버틀님 것도 제가 갖고 왔는데 낙타랑 낙타 몰입꾼. 배주인인가요 혹시? 그냥 이집트 뭐 베두인이라 할 수 있죠. 네. 빼니버틀님이 아마 이집트에서 낙타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랑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잘 지내시라는 차원에서 안 싸우고 절 하겠습니다. 싸웠어요? 실제 가서? 뭐 엄청 싸우진 않았어요. 적당히. 예, 기분 안 나쁠 정도로 싸웠어요. 아니 빠니님은 외국 가시면은 내일 죽을 것 같이 싸우잖아요. 저 항상 그러진 않아요. 네. 진짜 기분 나쁠 때만 싸우고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싸운 적은 없고 그때 막 되게 싸우신 거 있던데 그. 막 한 거는 네. 약간 장난도 있었어요. 약간 웃기려고. 예. 자 그러면은 그 특강을 한번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한번 해보죠. 이제 특강 주제가 아까 설명하신 예. 것처럼 침착맨 그리고 빠니보틀과 함께하는 이집트 어디까지 가봤니? 예. 네. 이집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래서 좀 이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집트는 지금 한반도 한 9,000km 떨어져 있어요. 9,000km. 예. 비행기로 직항으로 가도 10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직항이 없는 상태죠. 어쨌건 뭐 생각보다 꽤 먼 나라다. 뭐 그렇지만 유럽 정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가시는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가실 수 있고. 인구가 1억이 넘어요. 1억 넘으면은 손꼽히는 나라잖아요. 손꼽힌 나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15위고 이집트의 인구 이 구조가 특이한 게 인구가 30년 동안 2배로 늘어요. 살기 좋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산하 제한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대신에 굉장히 젊은 국가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랑 네, 정반대로 예, 그러니까 그래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고 다 젊은 층만 이렇게 쫙 올라가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가 가능성이 되게 큰 국가로 많이 여겨져요. 요즘 나오는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그 몇십 년 후에 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냐마는 뭐 한 2075년 정도가 되면은 이집트가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나와요. 아. 인구가 일단 크고 젊고 게다가 이집트가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그리고 동시에 권위에 잘 복종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딱 정해진 규범이 있으면 그걸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노동력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좀 큰 국가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이제 그런 어떤 전망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적도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으니까 사실 꽤 큰 나라죠. 저 막 사막 지역도 어떻게 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요즘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카이로에 가보시면 카이로의 주변 위성 도시들 뭐 뉴카이로나 이런 위성 도시들은 다 사막 쪽에 만들어진 그 신도시들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집트의 남쪽에 가서 사막 쪽으로 나가 보면은 사막 녹화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스완에서 아부신벨 가는 그 사막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사막에 막 초록색으로 이렇게 녹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경기도 비평준화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고등학교가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빨리 오픈하라고 이제 재촉을 해가지고 거기 등교하는 학생들이 뭐 지각이나 하면은 벽돌을 날랐어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것처럼.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냐면 피라미드 짓는 거랑 비슷하네요. 고등학교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멀리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빨리 가오픈해라 얼리 억세스 해라 그렇게 된 건데 이것도 왠지 저는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지면 나무 10그루 심기 이런 거 녹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이집트는 그 어쨌건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병역이 이제 남성들한테는 부과되다 보니까 군대 꼭 가야 돼요? 군대를 이제 꼭 가야 되는데 이게 이집트는 학력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어요.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병력이 줄어들고 뭐 대학원 가면 없어 이렇게 면제해주고 약간 이런. 그럼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뭐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 나는 뭐야 이거 왜 오래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집트 분들도 이 권위에 잘 따르는 분들 그러려니가 좀 있어요. 예. 대학원 갈래 군대 갈래 그러면 약간 밸런스 게임이라서 또, 그리고 뭐 경제적인 상황 역시도 뭐 GDP 보시면은 세계 38위인데 우리가 보통 한국 분들 중에서 이집트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못 산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되게 높은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 되게 잘 사는 국가다라고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말 잘 사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전 세계 200개국을 다 염두에 둘 때 38위 정도면은 중간보다도 훨씬 더 위다. 나쁘지 않은데요. 예, 좋은데요. 예, 좋은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집트가 저는 못 산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못 사는 나라들은 일단 그렇죠. 밤 되면 정전도 한두 번 그렇죠. 일어나고 예, 그런데 그렇죠. 이집트는 예, 뭐 예, 전혀 예. 뭐 전기도 이게 원활하게 제공되고. 그러니까 지금 빠니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못 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분들.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많이 한국이나 있고. 아니면은 뭐 서구 사회들. 혹은 뭐 일본 잠깐 갔다 요 오고 정도. 뭐 중국 갔다 오고 예, 요 그 정도. 정도니까 이제 이집트가 정말 못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른 좀 통계를 좀 보자면 요게 이제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예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있고 예. 그 가운데서 사실 아프리카 3대장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어요. 딱 보이네요. 딱 보이죠. 예. 차이가 확 나죠. 예. 나이지리아, 이집트, 사우스 아프리카. 모로코가 저거밖에 안 돼요? 모로코는 오. 그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나라죠. 사실 인구수도 적고. 저는 왜냐면 모로코 갔다 왔잖아요. 어떤 생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이집트보다 조금 더 그렇죠, 위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예. GDP는 상대가 안 되네? 이거는 인구수랑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세 국가가 사실 압도적으로 큰 경제력을 갖고 있다. 사실 이제 뭐 이집트랑 남아공이죠 아래. 예. 많이 들어봤는데 예. 나이지리아가 잘 산다는 얘기는 사실 잘. 나이지리아 석유가 나잖아요. 아. 예, 석유가 산유국이. 예, 게다가 나이지리아는 영어를 완전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죠. 이집트가 높은 게 혹시 수에즈 은하도 한복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집트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국가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카이로랑 다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타고 있으면 수에즈 은하 지나갈 때 짐 검사를 진짜 너무 빡세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가방을 다 도열을 해요. 그리고 절대 못 움직이게 하고 다 꺼내요 경찰이. 움직이면 개머리판으로 맞아요? 저 약간 분위기 살벌해요. 나는 관광객인데 맞아. 군대원 예,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정도로 빡세게. 그 이유가 정말. 사실은 왜냐면 다합은 시나이 반도에 있거든요. 예. 근데 시나이 반도의 치안을 이집트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 다합이나 샤멜 쉐이크는 이제 아닌데 그 다른 시나이 반도 지역은 여행을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위험 요소가 되게 많다 보니까 맞아.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 나일강변에 따라서 있는 그 뭐 여러 주요 도시들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 시나이 반도에서 들어오는 모든 어떤 그 흐름들은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빡세게 맞아할 것 같아요. 빠니보틀님은 그 강압적으로 했을 때 화 안 냈나요? 저도 이제 곽준민이랑 비슷한 게 공권력한테는 절대 이제 까불지 않습니다. 상황 봐서. 사이즈 보고 저도 사이즈. 덤벼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공권력이 진짜 무서워요. 대충 다 돼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렇게 쓱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뭐 조금 이렇게요 박시시 질러주고 하면은 대충 다 되는데 그게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갑작스럽게 그럼 정말 분위기가 무서워져요. 거기는 공권력이 그냥 갑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제 경험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팀이랑 같이 여행을 이제 갔었던 때 일인데 저희가 이제 그 이집트 중부에 거의 관광객이 가지 않는 아마르나라고 하는 지역을 갔어요. 예. 이집트 중부 정말 버스 타고 10시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왕궁 터가 있어요. 잠깐 버스에서 내려서 한 20분 정도 터를 이제 둘러보게끔 이제 그 일정을 짰었는데 그때 저희가 딱 내려가지고 궁동터를 이제 보고 있을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도로를 양방향을 완전히 다 통제시켜버려요. 한 20분 넘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지나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 원래 크락션 되게 많이 누르잖아요. 크락션 누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 딱 끊으니까 그만큼 이제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은 요거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거의 5%는 계속 매년 찍고 있어요. 저건 예상이네요. 뒤에 거 예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6.6. 좀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어쨌건 그래도 어느 정도 5%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수치가 요거거든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유명해요? 네, 진짜 유명해요. 예, 군사력 엄청 강해요, 이집트가. 요게 이제 그 GFP라고 군사력 지수를 만들거든요, 매년. 아마 작년 2023년 걸 거예요. 그래서 뭐 1위는 무조건 미국이고 압도적으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 한국이에요. 한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영국보다 아래였었거든요. 네. 6위였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15위예요. 중동권에서는 사실 이집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뭐 이란이나 뭐 터키나 이런 국가들이죠. 이 정도로 이제 강력하다. 자, 뭐 사실 현대 이집트 전 잘 모르는데 그냥 얘기해봤어요. 재밌어요. 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대 이집트보다는 아무래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도 고대 이집트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빨리 예. 넘어가야지. 빨리 치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은 끝났어요.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선생님들 좀 약간 흥미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주요한 유적지들, 여행을 갈 수 있는 유적지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나일 강변에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집트는 보시면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인데 그리고 바다가 있죠. 지중해와 홍해가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띠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나일 강이죠. 그리고 이 강변에 여러 주요한 도시들이 지금도 다 위치하고 있고 고대 문명 자체도 저 강에서 사실은 탄생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은 사막을 되게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사막에서 탄생한 문명이 아니에요. 강가에서 탄생한 문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공간에서 탄생한 문명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이제 공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지도지만 이집트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고 이집트가 여기 있죠. 근데 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비교적 고대 이집트 문명에 있을 때는 저런 개념 아예 없어요. 그냥 오히려 지중해 세계 전체가 하나의 세계로 존재해요. 근데 이제 이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여기 이제 로마가 여기 있지만 굉장히 이제 신참이고 네. 계속 강조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로마보다 조금 형이긴 한 그리스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른 친구들이 여기 크레타 섬에 있는 에게 문명, 미노아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이 약 한 기원전 한 2000년경부터 조금씩 이제 흉내를 내죠. 그것보다 이집트는 1000년도 더 전에 존재했었던 문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문명이 존재했었던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당연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뭔가를 전해주는 어떤 그 역할을 특히 기원전 한 3000년부터 기원전 한 1500년 정도까지는 거의 일방적으로 뭔가를 전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 전체 이 세계에서. 근데 이집트가 여기 이제 가까운 데만 뭘 준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여기 완전 유럽 깊숙한 곳에 여기 덴마크거든요. 지금 여기 지도 조금 박혀 있어요. 코펜하겐 그 근교에 있는 어떤 유적이 있어요. 그 유적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웰비라고 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로 만든 장신 반지예요? 이게 이제 목걸이 비드예요. 목걸이 비드. 이게 이집트산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저런 그 유리 세공품들이 만들어지던 딱 그 시기와 거의 동시대에 덴마크의 어떤 유적에서 이제 부장품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거기까지 교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 아직 정확한 루트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집트 지역과 여기 덴마크 내륙, 완전 내륙이죠, 유럽.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뭔가 경로가 있었던 얘기죠, 네트워크가. 궁금한 게 한국에 들어온 유물이 있나요? 옛날에?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스케일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반도에서 어떤 이제 고대 사회들이 탄생한 것은 정말 빨리 잡아도 한 기원전 3세기, 그 다음에 뭐 이제 한반도의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신라 백자가 정상적인 고대 국가가 된 시점은 뭐 서기 한 3세기 그 정도니까 그때가 되면 고대 이집트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뭐 거리도 멀고 시간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치면 그러니까 뭐 징조 할아버지 느낌으로 아예 만난 적도 없는. 그렇죠, 만난 적도 없는 거죠. 예. 증조 할아버지도 조금 더 전에 뭐 고조 할아버지 정도, 현조 할아버지 정도, 그 정도. 아마 풍문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예, 한반도의 이제 고대인들이나 중세인들은.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는 고대 이집트라는 거 없지만 이쪽 세계에서 이제 골동품으로 취급이 당연히 되고 있을 테니까 아라비아 상인이 신라랑 이제 거래를 하다가 자기네 동네에서 골동품을 또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런 나라에서 이런 맞아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뭔가가 출토되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집트 유물은 굉장히 귀하게 이제 평가받았을 테니까. 근데 이게 또 이집트 유물이 적극적으로 교역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러니까 이집트를 선망했었던 지역들은 요 로마 애들이 뭐 애들이란 표현 죄송하지만 이집트 입장에서는 애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를 약간 동경해요, 되게. 그 로마 가보셨죠? 로마 안 가봤어요, 저. 왜 안 갔어요? 그러게요. 로마 딱 가면 밀라노만 가봤어요. 아니 그림이 딱 나오는데 소매치기 당하고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근데 그게 재밌는 건데. 근데 이탈리아는 진짜 위험해요, 진짜. 저도 소매치기 당한 적 한 번 있어요. 저도 20대 때인데 트라이노스 시장이라는 유적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그 앞주머니 위에 찍찍이였거든요. 여기다가 지갑을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애가 오더니 애를 안고 있었거든요. 애를 갑자기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그리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저기 뒤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막 달려와요, 저한테. 그래서 저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한테 지갑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받았죠. 이제 받고서 제 지갑 안에 한 10유로 정도가 있어요. 10유로를 줬어요. 고마워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정컨대 지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갑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뭔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뭔가 수사가 되면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 10유로 가져가고서 그냥 돌려주자 이래서 돌려준 것 같아요. 아, 안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돌려주지 않았을까? 고마워해야 되나? 뭐지? 근데 지금 이집트는 소매치기가 거의 없어요. 유럽과 비교하면 없다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이집트는 여전히 이 이슬람 규범이 사회를 되게 많이 지배하고 있어서 도둑질이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매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 많이 해봤잖아요.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슬람 국가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매치기 강도가 없어요. 예, 없어요. 소매치기 진짜 없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더. 예. 대부분의 제가 도둑 맞은 나라들이 뭐 유럽이나 뭐 남미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많고 이슬람 국가들은 그 남의 것에 부정하게 손을 댄 것 자체를 되게 약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사기라는 거는 좀 있는데 그 이제 그들 입장에 사기가 아니라 예. 내고를 잘한 거다.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예. 기분 나쁜 소매치기나 도둑질이나 거의 없고 예. 다합 했을 때도 일어나는 도둑질의 대부분이 한국인끼리 일어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가격이 흥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엄청 세게 부르죠. 100원짜리인데 10,000원 부르고 막 이래. 그러다가 10,000원에 그냥 덜컥 사면은 그분이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한국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거 똑같은 거 나한테는 10,000원에 팔고 왜 쟤한테 7,000원에 팔았어? 이거 사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야, 너가 산다고 했잖아. 우린 장사를 잘한 거야.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은 이 똑같이 팔아야지 왜 다르게 팔라고? 그들은 너가 산다고 했으니까 난 판 거고 난 장사를 잘한 거야.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막 너는 사기다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알고 하면 다른 가격에 샀어도 그냥 내가 좀 더 허하게 가격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 나오면 열심히 그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그때 그러니까 설명하셨죠? 이집트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는 약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그 발더스 게이트 하실 때도 매력 높으면은 물건 싸지거든요. 예. 똑같은 거. 진짜 그거 완전 고증이에요. 그럼 일부러. 싸게 살라고. 빠이모트님은 그 이집트에서는 노발대발 안 하셨겠네요? 저요? 저는 이제 알고 가니까 그때부터 웬만하면 안 싸우죠. 전에 몰랐을 제가 내고를 때는? 가니까. 저는 몰랐을 때는 옛날에 인도에서는 100원 비싸게 팔았다고 막 거기서 막 너 싸울래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때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매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내가 100원만큼 더 매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집트로부터 막시시 문화를 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흥정하기 나름이구나. 돈 열심히 벌게요. 이제 앞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뭐 돈으로 때워야지. 곧 남미 가실 때는 화낼 일 없겠네요. 근데 남미에서 화내면 큰일 나잖아요. 남미는 좀 별개긴 하죠. 또. 거기는 좀 진짜, 다른 얘기라서. 이집트 얘기가 안 나고 뭐 매력 좀 없으면 어때요? 잠깐 더 해주시면 계속 해주시면.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덴마크에서 발견된 이집트 산이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시점은 기원전 1450년경. 정확히 지금 경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집트에서 덴마크까지 가는 뭔가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집트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이집트는 구성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 강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대 이집트의 남쪽 국경선은 여기 요 부분이에요. 점선 부분.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는 수단이 있죠. 수단. 그런데 고대 이집트를 기준으로 할 때 남쪽 경계선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그 아수안 지역이에요. 아수안. 여기에 아수안이 있어요. 그 아수안에 뭐가 있냐면 제1급류라고 불리는 지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 제1급류가 한국에 이제 출간된 여러 책들이나 뭐 가끔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저기를 제1폭포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못된 번역. 달라요. 저기는 폭포하면은 이렇게 물이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지형들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저 공간은 그런 지형이 전혀 아니에요. 이 공간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요로예요. 뚝 떨어진 느낌은 없어요. 요거는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고 물이 좀 차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고 또 저 바위 자체가 장애물이 돼가지고 배가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든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는 경계선이 되긴 되죠. 돌 때문에 생긴 경계선이구나. 그리고 유속이 엄청 빨라져서 저런 돌이 많은 지형이 되게 한 몇 킬로 정도 쭉 이어져요. 이거 설명 안 해주셨으면 가평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누가 백숙 맛있겠다고. 양평, 가평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평상 만들어놓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아수안은 사실 여기 아수안 지역인데 강가에서 놀고 먹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휴양을 하는 곳이에요. 다 똑같네요. 여기 가면은 강가에 카페들 많고 맥도날드, KFC 같은 이 레스토랑들도 다 강가에 있어요. 아수안은. 자,
자, 그런데 이게 왜 폭포로 그러면 번역이 되냐? 이게 영어로 퍼스트 카타락트라고 보통 이제 쓰는데 이 카타락트라는 단어 뜻에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첫 번째 뜻이 폭포예요. 두 번째 뜻이 급류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그냥 단어 자체만 이제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사진을 안 보고 그냥 글로만. 예. 자, 그리고 요 급류 이제 북쪽으로는 이집트 땅을 흐르는 나일강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냥 나일강은 되게 평온한 강이에요. 예. 넓다. 엄청 넓네. 예, 되게 평온한 강. 한강보다는 사실은 유역이 넓진 않은데 꽤 넓은 편이고. 악어 있나요 저기?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댐 때문에. 댐 때문에 악어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남쪽에서 이제 악어들이 못 올라오는 거 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는 여전히 나일 악어들 살고 있고 네. 그 악어들이 지금 이집트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뭐 악어를 봤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은 있는데 증명되진 않았어요. 이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아스완 지역에서 서안을 제가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직접 찍으신 거구나. 여기 제가 보여준 사진은 거의 95% 이상 전부 제가 찍은 사진. 다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구멍들이 좀 보이시죠? 무덤들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나일강 서쪽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체로 나일강의 서쪽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이유가 뭐죠? 해가 지니까 해가 지는 공간을 죽음과 관련된 공간으로 인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도 나일강 서쪽에 있어요. 하지만 동쪽에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동쪽에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청개구리 그 엄마처럼 말 안 들어서 동쪽에다 묻어라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동쪽에다 묻은 경우가. 그리고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 룩소르 지역이 있어요. 빠니보틀님이 이제 가보셨다는 그 왕들의 계곡은 왕가의 무덤. 여기 지금 요 산 있잖아요. 네네. 요 산 너머에 있어요. 역시 서쪽이죠 다. 원래 숨어있던 곳이었잖아요. 예, 거기가. 원래는 이제 왕가의 계곡 혹은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왕묘를 만들던 일종의 이제 왕실 공동묘지 구역인데 거기에 만든 이유가 원래는 무덤을 숨기려고 만들었던 거죠. 저도 듣기가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숨겨가지고 꾸역꾸역 이렇게 입구 다 막아놓고 했는데 그 다음 세대인가 또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결국 다 파헤치고 도굴이 이미 그 시대 때 도굴했다고. 예, 맞아요. 들었어요. 예. 다음 세대도 아니고요. 보통 이집트의 무덤들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안치시킨 다음에 무덤을 봉인하잖아요. 보통 그 다음 날부터 도굴이 일어나죠. 절대 무덤 입구를 찾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채팅창에서 절대 뭐를 검색하지 마 하면은 무조건 하잖아요. 절대 우리 무덤 찾아보지 마 하면 이제 막 찾아서. 그리고 도굴꾼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 무덤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덤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구조나 뭐 어떤 뭐 재료나 이런 것도 잘 아니까.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간지 아니까. 그래서 중국은 진시황 그 무덤 만든 사람들 다 같이 매장했다고. 뭐 그랬다는 예설이 있죠. 예. 거기가 머리가 좋았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으면 먹는 거고. 진짜로 약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같이 무덤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되게 많이 이어지는데 결국엔 다 실패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도굴꾼들을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 시대에 이미 도굴꾼들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수사하고 처벌한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이제 탈락자.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 도굴꾼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기록들 때문이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보니까 무덤 만들던 사람들, 그다음에 무덤 주변의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또 보면 그 진짜 웃기는 게 권력자들이 무덤을 도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파라오들이 자기 선대 왕들 무덤 도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장품을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예금 하나 넘겨주는 식으로. 맞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급하면 한번 뜯어서 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로 전체적으로 어떤 이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무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카이로에 오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카이로 이제 외곽이에요. 대도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요쪽이 서안이고 요쪽이 동안이에요. 날씨 좋은 날에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지 엄청 많잖아요, 카이로. 그러니까 이게 매연이요. 카이로가 특히 오전에는 스모그가 되게 심해요. 워낙 큰 도시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까 차들도 뭐 감연장치 이런 거 하도 안 쓰고 차들이 돌아다니니까 오전에는 스모그가 팍 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후가 되면서 조금 지면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스모그가 이제 날아가고 청명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남쪽으로 가면 이제 룩소르나 아스완 지역 가면은 거의 항상 맑아요. 스모그도 거의 없고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시골 하고. 날씨 진짜 좋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구름이 안 껴요. 뭐 구름이 아무래도 이렇게 수분 올라가서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구름이 아예 없고 그냥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나일강의 지중해를 만나는 그 지점인데 여기 이제 나일강 하구 지역이에요. 로제타라고 하는 곳인데 로제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설명해 주셨던 로제타 스톤. 맞아요. 예. 그게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로제타 스톤인 거예요. 대항시대 그 보물 중요도 D급. D급. 도 거의 없거든요, 대항시대 할 때. 근데 왜 D급이지?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피하시구나. 조금 주인공들이 다 유럽에서 시작하잖아요. 유럽 지중해에서 제일 가까워서 그래요. 그 아메리카에서 발견하면 아무래도 찾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게 조금 이제 고증이 좀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항해 시대는 이집트 문자가 해독된 19세기 초반보다 더 이전 시대잖아요, 배경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로제타 스톤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D급 인정합니다. 아, 근데 인정했어도 D급이에요. 왜냐면 가까워서 게임 그 설계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짜 가까운 게 말씀하신 게 여기거든요, 로제타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그 유럽 지도랑 같이 보시면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항시 기준으로 여기 다 항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가서 발견할 제일 수밖에 가까운 없어요. 데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근처. 예, 알렉산드리아보다 동쪽으로 조금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요 지도를 또 넣었는데 나일강은 일단은 교통로로서 엄청 유용해요. 특히 이제 고대 시대에 정말 유용했는데 강에다가 배만 띄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냥 갈 수 있어요. 거의 자동으로. 오토로 그냥. 오토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2주가 지금 시점으로는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지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정말 빠른 시간이에요. 그럼 반대로도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로는 이제 가기 쉬운데 이분들이 정말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요. 바람이. 대사기다. 와.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바람이 거의 북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띄우고 돛을 피면 바람 때문에 이제 강물의 흐름을 이제 거슬러 가지고 배가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운이 좋아요. 이게 반대가 아니었으면은 일방통행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좀 문명의 어떤 모습이 좀 다르게 나타났겠죠. 아마. 왔다 갔다 가지면 안 됐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이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대부분 도시국가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집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토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서부터 문명이 시작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지역 전체를 다 관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일강의 역할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대규모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약간 선형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나일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이제 분산되는. 강 때문에 그냥 나눠져서 살아도 뭐 괜찮으니까.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아까도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뭐 유적이 다 나일 강변에 형성되는 게 당연한 좀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이 사실 탄생하기 이전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몇몇 유물들 가지고서 그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요 유물이 있어요. 칼인가요? 칼이에요. 예. 기원전 3300년 혹은 3500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시기는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이거든요. 요 이제 나일 부분은 그 황석이라고 하는 돌을 되게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석기 관련된 전공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보고 다 놀라십니다. 저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저렇게 만드는 게 엄청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저거 사막에서 바람 불면은 이렇게 문이 생기는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걸 묘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날을 세우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 날 부분보다 요 손잡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손잡이 부분은 상하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요. 앞면 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어떤 사람이 사자를 양쪽에서 제압하고 있는 이런 모티브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요 면보다 저 뒷면을 보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요 위쪽 단은 서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싸우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싸우고 있는데 다 배 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시기에 기원전 3300년 혹은 기원전 3500년에도 이 나일강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 전투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교류 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실천이거든요. 뭔가 교류가 없으면 싸우지도 그렇죠. 않거든요.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았을 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 이전에 관심이 없으면 싸울 만나질 없죠.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유물을 가지고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 나일강이 교류의 어떤 조건으로 사용이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집트에서는 고대 이제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배 유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배 모형도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요거죠. 요거 보셨어요? 빠니보틀님 혹시?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서 띄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옛날 배는 아니고 옛날 거를 본 따서 뭐 좀 흉내내는 것들은 봤는데 이거는 실제로 못 봤어요. 저는. 이거는 쿠프 대피라미드 만들어지던 당시의 배예요. 거의 완전한 상태로 지금 복원이 돼 있어요. 그때 그거예요? 그때 그 배예요. 뭐 테사우스 이런 거 아니고 나무 뭐 이렇게 부품들을 지금의 걸로 바꿔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그 이제 남면에서 배 구덩이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1954년에 발견이 돼요. 저 배가 다 이제 분해돼 가지고 부품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꺼내 보니까 거의 다 완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썩었지? 이집트는 잘 안 썩어요. 건조하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또 비가 이제 거의 안 내리니까 목재들도 굉장히 잘 남겨져 있죠. 그래서 1224개의 이제
조립 부속품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연구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다 복원을 해서 1982년부터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조립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립을 잘못하는 순간 이제 각지에 있는 애국민수분들이 다 난리칠 그렇겠죠. 거기 때문에 예, 절대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레고도 그 3가지 버전 조립하는 거 있어요. 박스 보면. 맞아, 조립 맞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아예 다른 거 막 코끼리 되고 막 이러고. 그것도 가능하죠. 이게 뭐 이 조립이 완벽한 완성된 조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잠정적인 조립인데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뭐 있죠. 그림도 남아 있고 할 테니까. 예. 뭐 그죠? 기자는 가져오셨죠. 기자. 아 예. 예. 근데 못 보셨어요? 아예 못 봤어. 혹시 이게 왜냐- 싸워서 못 들어갔나요? 원래 이 배가 기자에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있었어요. 기자 이제 대피라미드가 있고 대피라미드의 남쪽 면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 형태로. 어? 나 작년에 갔다 왔는데 기자. 아, 작년에는 없어요. 아. 예, 작년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흐뭇해하시네요. 예. 이게 이제 1980년대 이걸 만들었어요. 태양의 배 박물관이었어요. 예. 왜냐면 저 배를 이제 솔라보트 태양의 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전시를 했어요. 어. 근데 이 배가 되게 커요. 길이가 한 44m 혹은 한 6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큰 배고 규모 자체만으로는 나이 강에서만 왔다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띄울 수 있었을 엄청 정도가 크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저 좀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애국 보수로서 지금 피라미드 바로 앞에 신식 건물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게 맞는 걸까요? 굉장히 예리하게 오. 굉장히 예리한 오. 지적이세요. 예. 왜냐? 저 되게 싫어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만 싫어한 게 오.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아, 왜 저기 이건 다냐 안 될 굳이? 것 이게 보세요. 어. 이게 건물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이상하잖아요. 이거 피라미드 지금. 네, 여기 피라미드 이게 대피라미드고 바로 그 남면 붙여가지고 예. 만들었어요. 돌들도 옛날 돌들도 있는데. 다 요거는 이제 무덤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여기다 지었냐면은 저 바로 아래에 그 구덩이가 있어요. 배를 이제 담아놨었던 구덩이. 그 구덩이 아.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요? 저희 무덤 앞에다 이렇게 하면 제사 어떻게 지내요? 지금은 제사 안 지내죠. 그래서 종가는 제사를 해요. 이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예. 네. 건물 자체가 못생기진 않았는데 조화가 안 어울리진 되는 않죠. 게 조화가 안 돼서 되게 붙어 있네요. 되게 진짜. 붙어 있어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요. 지난 세월의 모습이고 이렇게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네, 없어졌죠. 어디 갔어요?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그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짓기 전이 아니라 없어진 후에. 없어진 후죠. 아. 그러니까 저 건물은 1980년대부터 있었고 2021년에 이 박물관을 이제 해체를 한 다음에 지금 이 박물관 안에서 이제 보존되어 있었던 그 수프의 태양의 배를 이집트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네. 박물관을 이전을 시켰어요. 그 지금 막 엄청난 규모의 그 네,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전을 할 때 엄청나게 또 크게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어요. 와. 2021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가 이제 그 박물관이거든요. 뜯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박물관을 뜯어요. 한 면을 다 뜯은 다음에 이동시켜가지고 특수 차량에다가 실어서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실어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뭔가 그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했었고 이렇게 이 행사를 2021년에 했었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퍼포먼스를 예, 하면서 퍼포먼스를 한 했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만하지. 꽤 멋있는 사진 이런 사진이 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근사한 사진들이 이제 멋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배가 그 새로 지어지고 있는 박물관 한 부분에 이제 이전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그 박물관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못 봤죠 아직. 지금 돌이켜 보면은 기자 그 피라미드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예, 예. 처음부터 그냥 잘 멀리서 했으면 이런 것도 좀 긍정왕. 팀장님 말씀이 또 좀 일리가 있는 게 사실 거기다가 박물관을 이제 만들었던 이유는 유물을 전시하는 원칙들 가운데 하나가 그 유물이 실제 있었던 원래 있었던 공간 가장 가까운 곳에 전시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의견들이 네. 있거든요. 그 의견을 따른 거죠. 아. 그래서 원래 그 배가 출토된 그 위에다가 이제 박물관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전시했었던 아, 건데. 괜히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빠니버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라미드랑 잘 조화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 많이 받았어요. 너무 흉물스럽다. 실제로도. 아. 그런데 이 태양의 배 모형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과거에 어디서 볼 수 있었냐? 목포에 가면은 이제 그 해양유물 전시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태양의 배 모형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저 사실 처음에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모형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거 이제 보러 가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여기 가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거 뭐 없는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다시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그 계시는 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이 전시실이 한국의 배 말고 이제 다른 외국의 배들의 모형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는데 공간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하시고 아마 저 모형이 어딘가 박물관에 수장고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실물 태양의 배도 지금 이집트에 가시면은 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된 박물관이 개관을 안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지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콧이라고 하는데 언제 그게 진짜 계속 여러 번 밀렸죠. 여러 번 요즘에는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더 이상 뭐 언제 열리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원래는 작년 연말 또 원래는 재작년 연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었어요. 올해 뭐 11월부터 뭐 12월 사이에 개관하겠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신뢰를 하죠. 근데 그 시점이 되면은 아무런 행사가 없고 넘어가 그냥 슬쩍 뭐 안 한다는 발표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내년이 되면 또 해요 그거를. 근데 아마 뭔가 사정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박물관을 작년 3월달에 입구 중정 있는 데까지는 들어갔다 왔어요. 예. 거기는 되게 단장이 말끔하게 돼 있는데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이 박물관 주변에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작년 3월달에 봤으니까. 근데 왜 소장님은 프레프 3라고 지금 왜 그걸 믿으셨어요? 기대한 거죠. 너무 가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 제 감성이 합리성을 넘어선 거죠. 의뢰가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이것만큼 너무 기대가 되니까. 맞아요. 제 그냥 이제 예상? 이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은 아닌데 정서적인 추론으로 해보면 뇌피셜. 내년 연말 정도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소장님이 잔뜩 기다리고 계시니까 염원으로 보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정이 들어갔어요. 내후년 봅니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느낌상.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집트가 저 있는 다합도 원래 흙바닥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 속도가 날 수가 없는데 땅을 싹 다 그 대리석인가 몰라 싹 갈아 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카이로 박물관도 뭔가 행사가 있거나 국제적인 뭐가 있으면 그때는 또 빠릿빠릿하게 다 돌아갈 건데 약간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박물관에서 행사도 되게 많이 해요.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물관 중정은 다 돼 있어요. 중정은 다 완성.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그냥 뒤에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외장은 다 됐어요. 외장은 오벨리스크도 하나 옮겨놓고. 외장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벨리스크, 람세스 2세 오벨리스크인데 진짜 오벨리스크. 진짜 오벨리스크예요. 이집트는 다 진짜 쓰죠. 굳이 가짜를 만드는 게 더 힘드니까. 그러네. 진짜 옮기면 되는데 왜 만들어? 진짜 있는데 진짜 많아요. 굳이 왜 옮김? 근데 이 오벨리스크는 이걸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래쪽에 람세스 2세가 이름을 써놨어요. 저 오벨리스크를 세우면은 땅에다가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새겨놨다는 오벨리스크인데 아직 제가 실제로 못 봤어요. 여기 다 쳐놔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아래로 지나가면서 아래에 박혀있는 오베리스크 밑둥 그렇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박물관인데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많이 꾸며놨어요. 저기 그러니까 옛날 만들어지자마자 피라미드 느낌인 거죠. 금색 박혀.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입구 부분이에요.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렇게 이제 파라오들의 이름 이렇게 써놨어요. 와. 하여튼 되게 디자인은 괜찮아요.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돼 있고 규모가 또 엄청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박물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느낀 건 서울 역사 옛날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느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이 1902년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에 하나였어요. 딱 봐도 좀 부족해 보이긴 하네 용량이. 그리고 이 박물관 건물이 되게 예뻐요. 프랑스 사람이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약간 아르누보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뭐 내부 전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고전적인 방식의 박물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엄청 유물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래도 중정이기 때문에 좀 널널한데 사진을 넣지 않았지만 복도 같은데 원래는 박물관 관람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물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저는 가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국의 박물관을 가면 예를 들어 이게 유물이면은 이렇게 판 하나에 얘가 이렇게 있고 빛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정상이고 여기 설명이 있고 여기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고 막 뭐가 많아. 설명도 안 돼 있고. 맞아. 저는 그냥 대학교에 어디 무슨 창고 가면은 옛날에 쓰던 물건을 그냥 박아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도 못 하고 막 어떻게 이런 느낌이. 진짜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오랫동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은 지금은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유물들을 그 신박물관으로 이전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럼 좀 널널하겠네요. 지금은 공간이 되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 관람할수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 그러니까 청계천 가게 들어가면 있는 느낌도 들었고 맞아요. 거짓말 치고 누가 맘만 먹으면 훔치는 게 너무 쉽겠다. 물론 그럼 안 되지만. 근데 이제 훔쳐갖고 나가시다 보면 걸려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은 나갈 때도 보안 검색을 해요. 나갈 때 해요. 이거 알고 계시죠? 뭘? 전문가시잖아. 왜냐면 시도를 해보시죠. 썩은 드립 하지 마세요.
썩은 드립 치지 마. 네, 설마 그러시겠어요, 예. 설마. 그래서 갑자기 박물관 얘기를 또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신박물관이 언제 개관을 할지를 딱 볼 수 있는 인덱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있잖아요. 예. 이 황금 마스크가 이전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로부터 그때로부터 뭐 한 두세 달 후면 진짜 오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황금 마스크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전시물이니까 무조건이죠. 제일 마지막에 예. 이사 갈 테니까. 호재.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아. 그리고 그거 분명히 이전할 때 이집트 정부에서 엄청나게 크게 행사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꼭 그 신박물관을 보고 싶으시다. 그 뉴스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이제 고대 이집트에도 이미 배 모형들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형들은 강에서 쓰였을 법한 이제 아주 뭐 큰 배는 아니죠. 예. 예, 이제 다 그런 배들을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모형들. 아니 이 디테일이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게 운이 좋아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유물들이 잘 보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보존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의 유물인데, 근데 이 유물은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보신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심창민님도 실제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 왔었던 유물이에요. 그 전시했을 예, 때 그 미라전 할 때 그때 왔었던 유물이에요. 그때 안 가보셨죠? 서울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전시? 이집트의 유적에 그렇게 막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저를 아셨으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왜냐면 이집트 유물에 관심을 가진 게 박물관 갔다 와서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이제 관심 없다가 박물관에 갔는데 이렇게 그냥 널브러진 유물들이 굉장히 예쁘고 저는 특히 그 딱정벌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이 있었죠. 이제 다음에는 목걸이랑. 그거를 사다 드릴게요. 사다 주시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썩은 드립. 제가 썩은 드립 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정확히 이제 약간 이제 고치자면 딱정벌레는 아니고 쇳덩구리예요. 쇳덩구리.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쇳덩구리는 이제 케프리라고 하는 태양신을 이제 상징해요. 태양신. 동쪽에서 지금 막 떠오르는 젊은 태양. 근데 마니버틀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일강이 아까 제가 교통로로 되게 유용하게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교통로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고 유지되는데 나일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면 나일강을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봐야 되는데 이집트 땅을 흐르는 나일강은 여기예요. 딱 여기. 나일강 전체로 따지면 아주 극히 일부죠. 여기가 한 1000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일강 전체의 길이는 약 한 7000km 정도 7000km. 이 나일강은 주요한 수원지가 두 곳이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가 이제 하나의 수원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비시니아 고원이 또 다른 수원지예요. 진짜 그러면 이론상 진짜 강력한 독을 빅토리아 호수에 풀면 저 멤피스에 있는 사람이 저 물을 마시고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굉장히 예리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현대 시점인데 이집트가 여기에다가 지금 댐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지금 여기에다가 댐을 세우고 있어요. 이집트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랑 거의 단교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건 안보랑 직결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에티오피아가 강을 끊어버리면 이집트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들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상류를 장악하는 게 사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언제나. 그래서 뭐 독타는 거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원이 두 군데예요. 여기가 이제 벡토리아에서 흐르는 나일강 백나일강이라고 부르고 아비시니아고에서 흐르는 나일강을 청나일강이라고 부르는데 백나일강은 유량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청나일강 쪽이 여기서 이제 댐을 만든 이유가 사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청나일강이 유량의 변동폭이 커요. 왜냐하면 이 아비시니아 고원에 매년 한 5월이 되면 지금도 계절성 폭우가 내려요. 그리고 그 홍수가 이제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월달에 그 일어난 홍수가 이집트 땅에 이르면 한 7월 중순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날의 달력을 기준으로 할 때. 근데 그 홍수가 지금 현대 문명을 기준으로 하면 해롭죠.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 고대 이집트 문명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이 이제 흘러서 이제 이집트까지 흘러갈 때 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흙들을 끌고 가요. 상류에 있는 흙들을. 그러니까 비옥한 흙들이에요. 그럼 상류에 있는 그 사람들 뭐예요? 왜 가져가요? 돌려줘요. 네, 비옥한 흙 왜 다 가져가? 그럴 수 있겠네요. 열심히 비옥한 흙 만들어두면. 근데 그 당시에 이 동네의 인구 밀도는 되게 낮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항의할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여기가 이제 한동안 이집트 전체가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물이 빠지면 물만 빠지고 상류에서 가져온 비옥한 토양이 이집트 땅에 쫙 깔려요. 엄청나게 농사짓기 유리한 조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명권들이 고대 문명권들의 중세 문명이나 이게 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은 땅의 지력이 떨어지거든요. 생산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집트는 그럴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매년 자동으로 좋은 흙이 충전이 되니까. 홍수도 레귤러하게 나는 거잖아요. 1년에 막 2번 났다가 한 번 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나오고 가라앉고 그게 매년 일정하게 그러니까 나니까. 이게 그렇게, 이집트 문명은 진짜 유리한 게 그 홍수가 이제 보통 메소포타미아는 되게 불규칙하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은 리듬이 되게 일정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매년 같은 시기에 매년 같은 정도로 3,000년 동안 계속 일어난 거예요. 3,000년. 네. 물론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고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된 상황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지금 미국이 뭐 방장 사기 맵이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그게 이집트였네요. 그렇죠. 그 완전 사기 맵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제 뭐 자리 잠깐 그 홍수처럼 피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은 대충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 홍수 나면은 또 잠깐 무너지면 다시 또 금방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무덤이나 피라미드나 신전 같은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한 번 만들면 이게 영원히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도 그런 그렇기 때문에 범람원 바로 바깥에 만들어요. 근데 멀리 만드는 건 아니고 바로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 신전이나 무덤도 한 번 만들고 나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접근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집트에 가시면 유적들이 대부분 사막 쪽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원래 사막 초입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한마디로 딱 깔끔하게 표현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에요. 헤로도토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 맞네. 이집트 문명은 이제 나일강 때문에 탄생한 문명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셨죠. 말풍선을 넣으니까 한층 더 가벼워 보이네요. 뺄까요, 말풍선? 아니요, 좀 더 친근감이 있어서. 약간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두 분이 진짜 직관이 되게 뛰어나신데 헤로도스가 이집트에도 되게 상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보면은 칭송하는 부분도 많지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져요. 니네 운빨이잖아. 약간 질투? 약간 그런 건 즐기시잖아요, 또. 좋아하죠. 예. 본인 일처럼 뿌듯하시네요. 이집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거 좀 즐기세요. 좋아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범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연적인 그 리듬이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나일강 자체의 리듬을 중심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현대인들은 대부분 1년을 이제 4개의 계절로 구분을 하잖아요. 1, 4분기, 2, 4분기 뭐. 봄, 여름, 가을겨울 이렇게. 아니. 자꾸 돈 번다고. 이거 진짜 몰랐어요. 이거 진짜 몰랐어요. 이건 진짜 돈인데 이거는. 기업에서 그 예산 짜고 광고 그쪽에서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가나. 근데 그것도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 계절도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 나누는 것도 사실 경제적인 어떤 그 구분이 크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계절도 사실 경제적인 구분이기도 해요. 일단 3개로 나눠요. 계절을 홍수기, 파종기, 수확기. 뭐 고대 이집트어로는 아케트, 페레트, 쉐무라고 하고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요게 이제 고대 이집트어로 아케트라고 쓰여져 있고 페레트라고 쓰여져 있고 쉐무라고 쓰여져 있는 건데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글자가 보이시죠? 예. 동그란 게 있네요. 그 이집트어는 단어를 쓸 때 동음 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딱 표현해주는 글자를 단어의 마지막에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정해주는 거네. 예, 그래서 결정 문자 혹은 뭐 한정사라고 보통 불러요. 요거 이제 태양 모양인데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뭔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경제적인 또 구분이기도 하냐? 고대 사회에서의 경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계 경제고 그 생계 경제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이거든요. 농경의 리듬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 계절이 당연히 이제 일강 리듬이랑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케트는 이집트가 이제 홍수 이게 범람이 되는 시기예요. 7월 중순이 되면은 이집트의 나일강에 이제 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가 아케트라고 하고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홍수가 나는 시점이 1년의 시작이에요. 물이 쫙 빠져요. 물이 쫙 빠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비옥한 토양이 이집트 땅 전역에 충전이 되어 있겠죠. 그 시기를 이제 페레트 파종기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씨를 다 뿌리고 나면은 이제 그 작물들이 막 자라겠죠. 워낙 뭐 이집트는 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하니까 작물들이 잘 자라요. 그렇게 해서 이 작물이 자란 다음에 이제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를 쉐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3월 되면 이제 봄이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빠니보틀님은 1월부터 이제 1사분기니까 시작이다 생각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저 작물 키우는 게 기준이니까 7월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홍수가 나는 시점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또 이제 이게 1년을 딱 잡는 시점이 있어요.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태양이 이제 뜨기 직전에 그 시리우스가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가 이제 저 시점이에요. 1년이 딱 그 시점이 되면 보통 홍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갖고 있어요. 천문학이 되게 유리할 것 같은 게 날씨가 항상 건조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구름이 그러니까 가끔 끼긴 하는데 잘 안 끼니까 별 보기 쉬웠어요. 별 보기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생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생존 천문학. 저걸 해야지 농사를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고대는 모든 고대 사회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간을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별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국에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죠. 뭐냐면 한쪽은 이제 천문학이고 한쪽은 이제 점성술이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 이제 충전되는 그 비옥한 토양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옥한 흙 자체를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구분이 만들어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다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 공간이 저희는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땅에 가서 이제 흙을 보면 검은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공간, 그러니까 이집트를 검은 땅이라고 불렀어요. 오. 그 검은 땅을 고대 이집트로 쓴 게 요거예요. 케메트. 케메트라고 씁니다. 이제 검은색이라는 뜻인데 검은색. 그런데 케메트라고 쓰고 요 뒤에다가 요 결정 문자를 쓰는데 요게 이제 원형에다가 십자가를 표시해 놨잖아요. 이게 어떤 마을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 결정 문자는 고대 이집트인들한테 조금 친숙한 지명을 쓸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결정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검은 땅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검은 땅이라는 뜻이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국명이기도 해요. 저 옆에는 우리도 흙 좀 줘요 이렇게 이러는 건가요? 죽은 나무죠 저게. 아니에요. 죽은 나무 아니에요. 이게 손 모양 글자인데 아 손이구나. 예, 사실 이집트 문자들 상당수는 모양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얘네들은 전부 다 표음 문자예요. 음가만 있어요. 요게 D, 요거는 SH 발음 나고 요게 R 발음 나고 T 발음 나요. 그래서 이거는 데슈레트라고 읽어요. 데슈레트. 오 멋있다 이름. 대슈레트. 데슈레트. 데슈레트라고 읽을 수 있어요. 데슈레트는 무슨 뜻이냐면 붉은색이란 뜻이에요. 붉은색. 붉은 땅. 예, 붉은 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결정 문자가 다르죠. 예, 맞아요. 얘는 이렇게 봉오리가 3개가 있는 모양 글자거든요. 예. 그 의미는 이제 외국의 지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데슈레트는 이제 붉은 땅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막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 사막 지역이 지금은 이집트의 영토예요. 현대 이집트 영토. 그때는 자기네 땅이라 생각 안 아닌 했구나. 거죠. 예. 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여기는 이집트는 아닌 거예요. 외국인 거예요. 쓸모 없으니까 어차피. 예, 쓸모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 땅을 표시하는 요 결정 문자를 같이 쓴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살아가던 이 공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을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재밌다. 요게 검은 땅과 붉은 땅의 구분이 정말 명확해요. 근데 요 구분은 지상에 가셔서 보셔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근데 보시면 사막, 경작지, 나일강 완전히 구분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전이나 무덤 같은 유적들은 대부분 다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딱 그 범람 경계선. 예. 이게 범람이 되면 매년 수해를 입잖아요. 예. 그럼 건축물에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람은 바로 바깥에 대신에 접근성도 중요하니까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왕들의 계곡, 그 왕가의 무덤들은 다 요쪽에 있어요. 산 너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구분은 기상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요. 티가 나요. 예, 티가 나죠. 완전 평지네. 예, 티가 이렇게 나고 여기 보시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요 반대편에도 이제 대칭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공간이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에 람세스 2세의 장례 신전이 있고요. 여기에 아메노테프 3세의 장례 신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작지와 사막 이 경계에 주로 이런 유적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붉은 땅 쪽은 게임으로 치면은 아직 업데이트 안 한 곳 같네요. 예, 들어가면은 막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약간의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아마 그 말씀하신 그 게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도 거기를 옛날에는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막이니까 굳이 뭐. 근데 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원이 나면은 거기에 굴이라던가 이런 어떤 금속 자원이 난 석재, 중요한 석재 같은 것들이 나면은 왕실에서 원정대를 파견을 하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갖고 오고 여기 사카라 지역인데. 사카라 맥주. 맞아요. 예. 여기서 따온 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맥주 이름들이 좀 지명을 딴 게 많네요. 칭따오, 그렇죠. 아사히. 예. 한국은 뭐가 있지? 없네. 대동강 맥주. 한국 아니잖아요. 예? 한국인가? 한반도. 그러니까 이게 뭐 낙동강 수복해야 될 땅이죠. 예. 낙동강. 근데 이 사카라가 이제 사카라 맥주 혹시 기억나세요? 라벨? 그 계단식 피라미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 예. 왜냐하면 사카라에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이 공간에서 뒤를 바라보면 그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단식 피라미드를 등지고 사진을 찍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막이랑 요 이제 녹지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자신들이 살아가던 공간에 특유의 어떤 그 가치관을 이제 적용시켜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이 공간이 애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완전한 상태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요. 마트라고 불러요. 마트. 해석을 하면은 뭐 우주적인 질서, 뭐 절대적 진리, 완전한 균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마트가 고대 이집트 땅에는 온전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고대 이집트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속 발전해야 되고 이런 어떤 약간의 당위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당위는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바꾸는 거를 싫어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집트 땅은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밸런스가 맞는. 예. 그래서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미 완전 풀만족. 예, 풀만족. 애국 보수라고. 예.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애국 보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애국 보수예요. 완전 이 사람들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어서 실제로 문명사를 쭉 보면 3,500년, 4,000년 동안 잘 안 바뀌어요. 하나 뭔가 담론이 완성이 되면 계속 써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반대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뒤에 요것도 한정사거든요. 이 한정사의 모습이 여신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여성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 머리 위에 타조 깃털이 꼽혀 있어요. 요게 마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트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개념을 또 고대 이집트인들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여신으로 만들어요. 마트 여신 저런 거를 관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균형을 관장하는 그런 여신이죠. 그럼 굉장히 높은 신인가요? 높은 신이에요. 예. 중요한 여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마트 여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많이 봤다 이거. 예.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왜냐면은 이집트 여신들은 자주 날개를 펴요. 근데 요 마트 여신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에 타조 깃털 요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채팅창에 마트 여신이라고. 아까부터 나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죠.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지들듯이. 그러니까 썩은 너무 썩었잖아 이거는 진짜로. 마트 여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돈 많이 쓰는 아줌마 같아. 왜 나한테만 욕해? 한 번 결제할 때마다 한 40만 원어치 사는. 자, 그리고 근데 이 마트 여신은 꽤 유명한 장면인데 여기서도 나오죠. 이 장면은 진짜 내세로 접어들기 위해서 그 전에 행해지는 심장 무게를 재는 의식 장면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후네페르인데 요 아누비스 신이 이제 데리고 오죠. 손잡고 왔죠. 손잡고 와요. 그리고 나서 심장 꺼내서 심장 무게를 재요. 그런데 이제 이 심장의 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요 깃털이에요. 이게 마트의 깃털이에요. 그 아까 보신 그 마트는 이제 어떤 중심이 되고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트와 함께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인인지 선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측정을 하는 요 저울이 있는데 저울의 머리에도 마트 여신이 장식되어 있어요. 저 위에는 웨이팅인가요? 이분들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원로들. 죄송합니다. 예, 원로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먼저 여기 법정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흔네페르가 이 원로들 이 고문단. 이 고문단들한테 귀한 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만약에 이 심장이 얘보다 무거우면 얘는 끝이 나는 거죠. 없어지는. 궁금한 게 아예 존재가 없어지는 게 인도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갱지스강에 화장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윤회가 멈추고 그게 더 좋은 거다. 왜냐면 인생은 약간 좀 아니에요. 이집트는 없어지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승을 통과해서 내세에 들어가서 부활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내세로 부활하니까 예. 여기는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예. 그럼 저쪽. 야,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윤회를 멈추고 싶다는 거는 여기로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여기로 오니까 그런 건데. 그 현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천국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가는 게 목표인데 들어가서 제가 이 심장이 이제 없어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심장을 얘가 먹어치워요. 이 괴물이. 악어, 사자, 하마를 합쳐놓은 괴물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들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그 여신이에요. 암무트라고 하는데 이름이 죽음을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암무트가 무서운 여신인데 그 귀엽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무엇인가 어떤 그 대상의 이미지를 부여하면은 그 자체로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면 무서운 존재일수록 하찮게 그려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왜냐면은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순간 그 무서운 존재가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떨면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거네.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예. 그럼 원로들도 무서웠나 봐요. 이거는 애기같이 그렸네요. 약간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장 무게 측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트가 이제 중요한 어떤 상징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다른 부분은 토트 먹물신이죠. 이 먹물신이 이제 먹물신이요? 필기. 예, 필기. 계속 필기.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엘리트. 서기. 저신은 서기. 예, 그리고 주둥이도 글씨 쓰기 좋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펜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옥인데 토트시는 항상 뭔가 적고 있어요. 항상. 그다음에 호루스가 요 통과한 요 망자를 이 저승의 대장 오시리스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오시리스가 그래도 오케이 통과 이러면은 이제 네세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동물 머리들은 약간 공무원 느낌이네요, 다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렇죠, 신이니까. 그렇죠. 예. 뭐 자기 담당한 임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은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신을 부러워하지만 신은 죽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신은 없어요. 제가 보면 없어요. 어느 신하든지 무슨 관장하는 영역이 있고 맞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트를 설명을 드렸고 마트라는 개념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잖아요. 뭔가 이제 완전하고 균형이고 질서고 이 마트에 대비되는 개념도 있죠. 또 이집트에서 또 개념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세페트라고 해요.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 마트와. 요게 이세페트라고 쓰여져 있고 요게 이제 그 참새인데 참새 모양 글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에다가 한정사로 사용을 해요. 이유가 있나요? 뭐 그 참새들이 막 곡식 쪼아먹고 막 이래서 귀찮아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참새 앞에 뭐가 있어요? 민달팽이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위험하잖아 지금 민달팽이. 뱀이에요. 뱀? 예, 아, 살모사 그래요? 같은 뱀이에요. 예. 아무튼 뱀도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지금 부정적이란 말이야. 지금 독사는 앞에 칼도 있고 뒤에 새도 있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갈대가 있어요. 갈대예요. 아 그 머리에 있는 그 느낌 그거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하죠. 예, 갈대 느낌이고 여기서는 그냥 이제 소리 글자로만 사용이 돼요. 그럼 이거를 관장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없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보수적이기도 보수적이었지만 가만 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꼴통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이 개념들을 자, 요 지도를 보시면 돼요. 오랑캐들. 예, 맞아요. 정확해요. 오랑캐들. 본인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만 마트의 영역이고 전부 다 오랑캐예요. 전부 다. 심지어 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 문명에 준하는 정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다 오랑캐예요. 이집트에서. 굉장히 오만한 문화를 갖고 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래서 이 이세페트에 대항해서 마트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책무예요. 그래서 이게 보수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은 우리의 균형을 깨트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애들. 그렇죠. 예. 그래서 마트를 일단 잘 지켜야 돼요. 마트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고대 이집트의 사회 구성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최고 책임자가 바로 파라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집트 땅이에요, 요 안이. 마트가 구현되는 영역이에요. 중간에 파라오가 이제 신이랑 같이 이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도상들 가운데 파라오 하면은 뭔가 되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게 파라오가 신 앞에 서면 비굴해져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를 표현한 여러 모습들을 보시면 이런 게 나타나요. 람세스 2세예요. 뭐 이집트에서 가장 거만하고 오만했었던 파라오인데 람세스 2세 때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죠. 직스도 이집트가 원조네요. 뭐요? 아니. 죄송합니다. 썩은 드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직스가 뭐지? 그 게임에 나오는 저런 거 던지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진짜 방금 너무 썩었는데. 근데 채팅창이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다들 이해하셨나 봐. 웃었으면 됐죠 뭐. 웃기긴 해요 근데. 자, 근데 요렇게 무릎을 꿇고 뭔가를 이제 들고 있잖아요. 반지를 들고 있는 거, 재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이게 이제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져서 다른 파라오들도 다 저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요거 람세스 2세고 예를 들자면 요건 람세스 4세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파라오 상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세트로 만들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진짜 비굴해요. 앞에가 신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크기도 작아요 좀. 크기 작죠. 아무리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물론 파라오도 어느 정도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요. 그렇지만 파라오가 진짜 신 앞에 서면은 사실 되게 이제 마이너한 존재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이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비굴한 모습이 있어요. 엎드린 건가? 엎드린 거죠. 이렇게 완전 이제 엎드려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근데 이 모습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져요. 요게 아까 보셨던 그 람세스 2세고. 저기 부러진 거죠 팔이? 부러진 거,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이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한 거지 저게? 물 한쪽을 꿇었구나. 이렇게 꿇고 해서 이렇게 도교자보다 좀 더 힘드네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기원전 8세기, 요거는 기원전 13세기니까 거의 500년 차이가 나요. 이 500년 동안도 이 형식은 유지가 되는 거 똑같이. 보시면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죠. 신전에 이제 부조인데 여기 파라오고 배 형태로 만들어진 재물을 두 신한테 바치고 있어요. 여기 오시리스, 여기 이시스. 둘이 부부예요. 남매이자 부부죠. 그런데 보시면 이시스가 이제 날개를 펴고 오시리스를 지켜주고 있어요. 오시리스가 되게 중요한 신이고 저승의 왕
권을 갖고 있는 신이지만 오시스는 약간 이제 자기 부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약간 무능한 존재이기도 해요. 아 샷다맨. 샷다맨이 근데 신보고 샷다맨인데. 근데 약간 이제 정확한 표현이 샷다맨 맞아요? 샷다맨이에요. 이제, 다행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신화적인 내러티브 썩을 상에서도 오시리스는 이시스한테 약간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신인데 자기 부인한테만큼은 그렇게 이제 그려지고 실제로 저 신화적인 저런 모티브들이 이집트 사회의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이집트는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대체로 다 남성들이 하고 사회 요직도 대부분 다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총리야, 내가 이제 이집트 사회에서는 내 위에 파라오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 총리도 집에 가면은 자기 부인한테는 약간 이제 마이너한.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그림은 이렇게 이제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그거잖아요. 저기 거시기 그거 싸는 거. 그게 표현 어떻게 되지 이거를? 그거 한번 지적하셨어요. 네. 아니요? 그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혐오까지는 아니고 극대노하세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진짜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을 대가리 깬다고 하셨어요. 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예? 지금 하시진 않았어요. 지금 하셨잖아요. 처음 했어요. 지금 하셨.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 머리 대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이집트식 도계자. 그 뭐 이제 파라오가 이제 뭐 이렇게 의뢰 행위로서 뭐 자위 행위를 한다. 뭐 잘못된 이야기. 제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여기 최선맨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저거는 뭐예요? 요거는 신이에요. 요건 이제 민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민. 이게 솟아 있는 거는 발기된 상태죠. 남성이에요. 요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남성성이 강조된 이 민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민이랑 그 신왕국 시대의 주요한 최고 신이었었던 아멘이랑 합쳐진 이제 아멘 민 신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멘 민 신한테 이제 파라오와 왕비가 와제트에눈, 그러니까 치유를 상징하는 어떤 부적을 만들어서 이제 제물로 바치고 있고, 요 왕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앞쪽으로 올리는 거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이 그 기생수처럼 딱 저기까지만 민이에요? 아니요, 그냥 이 사람이 신이 민이죠. 신인데 이제 결합된 신이잖아요. 근데 뭐 아멘이 없어도 그냥 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상시. 상시죠. 24시간 국밥집, 그 해장국집 같은 거예요. 24시간 연중 무휴 24/7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또 제사를 바쳐요. 그러면은 항상 이집트에서의 관계는 상호적이거든요. 파라오가 신들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라오도 뭔가를 해줘요. 그게 뭘 해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왕권과 관련된 신이고, 요거 파라오예요. 파라오 입에다가 뭔가를 넣어주고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상징이에요. 많이 봤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집트 갔다 오셨으면서 이거 모르세요? 히어로 보고 뭔지는 마이트 앤 매직에 나오잖아요. 맞아. 앙크 십자가. 앙크. 십자가구나 저게. 아니, 앙크 십자가는 그냥 붙인 거고 십자가처럼 생겨서.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십자가가 이 앙크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앙크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생명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이 파라오의 생명을 이제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파라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 대가로 뭐 영생 같은 걸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생명과 권력을 보장해줘요. 신이. 대가라기보다는 항상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 이게 일종의 균형이기 때문에 마트의 원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데, 이건 이제 호루스가 람세스 2세한테 해주는 거고, 떼거지로 이렇게 다른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파라오한테 다 앙크를 먹여주겠죠. 그렇네요. 이거는 투트모스 4세의 무덤에서 나오는 벽화인데 기어평이네. 기어평. 배불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파라오 입장에서는 내가 신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걸 또 이제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신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한 1,500신 정도. 인도 신화랑 비교하면 어디가? 인도가 훨씬 많아요. 인도는 진짜 뭐 만 단일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대충 들은 게 인도는 그냥 내가 앞으로 이런 신 만들어서 믿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주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듯이 그냥. 그 정도 쓰면은 뭐 여행 유튜브의 신.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의 신도 아니고 여행 유튜브의 신. 만들면 돼요. 한국 유튜브의 신. 예능계의 신. 그러지 마세요. 까생겨요.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까생겨. 제가 저번에 슈카님 하시는 그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유튜브에 양대 산맥이 있다. 슈카와 침착맨. 저 나갔다 오겠습니다. 심지어는 공중파 하셨던 뭐 나영석 PD님도 배우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네. 파라오와 신관계네. 나영석 PD님이 파라오고. 끝나면 불러. 김태호 PD님, 나영석 PD님 파라오. 그렇게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씩 먹여드리고. 자,
그래서 이집트 신 중에서 되게 특이한 모양의 신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 태양 원반의 신이에요. 아텐이라고 하는 신인데 태양 원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태양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태양 신 라는 사실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태양 중에서 중천에 떠 있는 가장 강력한 한낮의 태양.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쇳덩구리 케프리는 동쪽에서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젊은 태양, 어린 태양. 그리고 이제 아툼이라고 하는 신은 이제 서쪽으로 지고 있는 늙은 태양. 그리고 이 아텐은 태양 원반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구분하고 또 이 신들을 다 합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아텐 신이고 이 아텐 신은 이제 굉장히 마이너한 신이었는데 18왕조 시대 때 요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끌고 와가지고 최고 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제가 아까 이집트 문명은 계속 보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사람 시대 때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고 신으로 이제 섬겨서 그때는 요 문양이 많이 쓰여요. 요게 이제 아텐 신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태양 광선 끝에 손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이 앙크를 또 건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신이 직접 손으로 앙크를 넣어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짓고 있는 장면이에요. 신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그거를 이렇게 주는구나. 예. 요게 라예요. 태양신 라. 그 매의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머리에 태양 원반이 이고 있잖아요. 근데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신들끼리. 좀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요소들을 알면은 이제 몇몇 신들은 이제 어렵지만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뭐 딴 걸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신이 요렇게 이제 파라오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왕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신들도 다 앙크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좌측에 있는 요 신은 이제 매 호루스 신이고 우측에 있는 이 신은 이제 세트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두 신은 철천지 원수예요. 원래 관계는 작은 아버지 조카. 근데 이 호루스의 아버지 오시리스를 세트가 죽여요. 그래서 원래 오시리스가 왕이었는데 세트가 이제 왕권을 이제 빼앗죠. 그러고 나서 호루스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복수,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작은 아버지인 세트와 이제 한판 대결을 펼쳐서 결국에 승리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트와 호루스와 오시리스 스토리는 그 라이온 킹 보셨어요? 네. 라이온 킹이랑 똑같아요 내용이. 왜냐하면 무파사를 예. 밀어내고 아들이 자라서 삼바가 자라가지고 다시 자기 삼바. 삼바 맞죠? 신바. 삼바. 춤이고. 신바. 다른 나라는 존중이 없네요. 브라질도 이집트만 굉장히 존중- 강력한 나라인데. 죄송합니다. 이집트만 존중하시네. 특히 고대 이집트. 사실 삼바 좋아하거든요. 예, 삼바도 좋아. 예.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신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둘이 이제 원수인데 세트가 약간 악신 포지션이에요.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 악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신, 악신 이런 구분은 없어요. 선악이 없구나. 예. 그래서 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호루스뿐만이 아니라 세트한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트를 섬기는 것도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모티브인데 세트와 호루스한테 축복받는 파라오 이렇게 이제 그 석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속 같이 나오네요. 같이 나오죠. 네. 예. 예. 둘한테 이게 일종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묘한 홍진호처럼. 예. 균형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네요. 그때는 저그 억가맵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 진짜 스타는 제가 좀 아는 얘기여서. 예. 2등도 잘한 거예요. 마트가 아니네. 자, 그래서 이제 마트를 이제 유지하는 어떤 기본적인 파라오의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책무 가운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책무.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집트만 잘 지키면 안 돼요. 이 주변이 전부 다 이세페트잖아요. 이 이세페트를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라오의 책무를 또 표현을 하면은 마트 영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세페트의 영역을 통치라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정벌 아닌가? 뭐죠? 정벌도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어쨌건 방법이든지 영향력을 컨트롤을. 발휘를 해야 돼요. 이 파라오의 정말 중요한 책무예요. 이것과 관련된 모티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요 이렇게 파라오가 누군가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뚝배기 까네요? 예, 뚝배기 까는 거예요. 뚝배기를 잡아서 까는 장면. 이 유물은 기원전 3100년,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던 시점의 유물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모티브가 그 이후로 3000년 넘게 계속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저희 여행 얘기 시작도 못했어요. 여행 얘기가 있었어요? 여행 얘기 여기 뒤에서부터. 그래요? 어차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헛소리를 계속 하는 근데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구성상 여행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여행을 좀 짧게 좀 아무나 그냥 뭐 1분이라도 어떻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봤니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 갔는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 시작한 지 3시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46분이 안 가본 데가 아부신벨이라서 아부신벨 굉장히 가고 싶네요. 아부신벨? 아스완이나 아부신벨 가볼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거기 그럼 아부신벨을 가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행의 핵심 지역은 4군데예요. 이집트에서 카이로가 있고요. 카이로를 들어가시잖아요. 이 카이로에 머무시면서
주변에 피라미드 지구를 다 둘러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먼 곳은 뭐 차로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자 같은 데는 카이로 시내에서 택시 타면 한 20분이면 가니까 다 카이로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룩소르 지역, 여기 신왕국 시대의 종교적인 수도였던 지역인데 엄청나게 이 도시 자체가 다 유적이고 경주 같은 거죠? 그렇죠. 교통 경주. 그렇죠. 그리고 이 룩소르에서 머무시면서 뭐 덴데라 아비도스, 뭐 에스나 이런 데 다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룩소르와 이제 아스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룩소르와 아스완 사이 지역을 배가 다녀요. 배가 많이 다녀요. 크루즈가 한 3일 내지 4일 일정으로 다니는데 이 배가 가면서 요 에스나 에두프 쿠몬보 여기가 또 중요한 신전 유적터인데 그거 이제 나의 크루즈를 이용하시면은 편하게 이 지역을 이동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조금 촉박하시다 그럼 육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스완에서 이제 가시는 중요한 또 장소가 이 아부신벨이에요. 근데 급류를 지나가야 돼서 저기는 배로 못 지나가겠네요. 못 가요. 여기는 여기는 돌도만 많고. 배가 가는 배가 있는데 거의 없고요. 그냥 아스완에서 아부신벨은 여기 고속도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로 이제 지르는 거죠. 차로 이렇게. 공항도 있죠, 아부신벨이. 공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부신벨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스완에서 육로로 가실 수도 있고, 아스완에서 비행기를 타실 수도 있고, 또 되게 편이 드문데 카이로에서 비행기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부신벨 자체에는 숙소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뭐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부신벨에서 1박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이제 이집트 문명의 후반부에 이제 세워진 도시여서 약간 그리스 로마풍이 나는 유적들이 많은 도시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부신벨을 갈 건데 아스완에서 육로로 갈 거예요. 보통 육로로 가요. 가는 것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 사진으로 쭉 가네요, 그냥. 아부신벨 맨 그 상류에 있으니까. 예, 맨 나중이어서 여기 최고민수 선생님의 비포용지와 맞먹는 애금민수 선생님의 PPT. 여기가 이제 계속 나오죠. 여기가 이제 아스완이거든요. 아스완 세상에. 유적지인데 여기서 이제 사막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경험인 게 아스완에서 아부신벨에 가실 때는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한 새벽 4시쯤 출발을 해요. 그러면 도착하면 한 8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사막에서 해가 떠요. 이게 또 아주 끝내주는 맛이 있죠. 또 저는 이집트 가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 특유의 불타는 듯한 하늘에 이때 딱 아잔 나오잖아요. 와, 여기는 그때 아잔 분위기가- 여기는 여기 아잔은 없겠지만은 없어요. 여기는, 도시에는 아잔이 나와요. 맞아요. 시골 마을 아잔이 나오니까 그거 들으면서 놀고 보면 분위기가 진짜 끝내주죠. 그게 낭만이죠, 진짜. 아니 절 안 하고 왜 즐겨요? 절 한번 할까요? 네? 아 왜 저한테요? 아 왜 나한테? 유튜브의 하지마, 신. 까생겨 하지마. 하지마. 근데 좋아하시는데? 아 저 곤란한 거 좋아요. 나중에 까가 나오면 좀 지켜주세요, 팬분들께서. 아 근데 또 지키면 또 까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까가 빠를 만들고요. 빠가 또 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네요, 역시. 예. 선수는 약간 마트. 마트네, 마트. 자기가 신이란 얘긴데 이거. 결국 인정해버렸어. 그런 말 하면 또 까가 생겨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일출을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가시면 이렇게 그 벽 같은 게 있어요, 앞에. 이 아부신벨 신전은 한번 이전된 신전이에요. 수몰의 위기에서. 댐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죠? 댐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히 강가에 있었던 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신전인데 댐을 만들다 보니까 이곳이 다 이제 물에 잠겼고, 그래서 그 신전을 다 떼어내가지고 1000개 이상의 블록을 쪼개서 그 원래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던 산의 정상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뒤에 산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돔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모래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가면 뒷면이 보여요. 그래서 그 뒷면 뭐지 이러고서 이렇게 걸어서 돌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요거 크기를 조정 안 이게 했는데 엄청 큰 거죠? 요게 높이가 한 20m 좀 넘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 있죠. 그 람세스 2세 시대 때 만들어진 신전이고, 사실 이 신전이 지어진 이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공간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누비아에 세워진 신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아부신벨 신전이 세워진 이 곳은 지금은 현대 이집트의 영토지만 고대 이집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1급류 남쪽에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누비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누비아는 전통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한테 착취의 대상이 되던 지역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사실 빌드업을 사실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앞에 보시면 잠깐 요거 보여드리면, 왜냐하면 여기 이집트인들의 그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제가 살짝 넣었는데 멈출 수가 없으시네요. 세상에. 이게 이제 그 이집트 병사들이랑 누비아 병사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목상이거든요. 기원 2000년 에 만들어진 목상.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분들이 달라요. 고대 이집트 토착인들이고 요분들이 이제 누비아인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집트 토착 병사들은 방패와 창을 들고 있고 누비아인들은 활을 들고 있어요. 누비아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활을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누비아 지역을 이제 부르던 지명이 타 세티인데 타는 땅이란 뜻이고 세티는 활이란 뜻이에요. 그 동이족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활 잘 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왜 누비아를 계속 착취를 했냐? 왜냐하면 누비아에서 금이 많이 나요. 금은 이집트가 이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비아를 항상 이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힘이 셀 때는 누비아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집트에 거의 완전히 속국이 되고, 이집트가 힘이 약해지면은 이 누비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약간 독립된 왕조를 만들어서 그때 말을 좀 개기고, 그러다 다시 힘이 세지면은 이집트가 열받으니 가서 또 열심히 때리고 다 빼앗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 역사가 반복되다가 신왕국 이제 중반 이후가 되면 이제 파라오들이 전략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사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마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가 다른 고대 국가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집트는 제국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을 안 해요. 정복을.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여기 이집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집트는 그냥 이집트예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는 관리만 해요. 왜냐면 그 아. 이권이 있으니 가서 이제 한 대 때리고 뺏어오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신왕국이 탄생하기 전에 이중왕기 때 누비아가 한번 크게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이집트인들이. 그래서 신왕국이 생기고 나서 이 파라오들이 작정을 해요. 이 누비아 이 새끼들 아주 이제 멸절을 시켜버리겠어. 멸절을 시켜. 하면서 처음에 군사적으로 진짜 가서 다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이집트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를 이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전들을 막 지어요. 이 아부신벨 신전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신전은 강가에 지어져요. 배 타고 가면서 볼 수 있게. 네. 쉽게 볼 수 있게. 일종의 선전용 신전인 거죠. 20세기 초반 이 신전이 이제 이전되기 이전까지는 뭐 영화 같은 데도 봐도 뭐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배 타고 바로 앞에까지 가요. 신전 앞에까지. 바로 강물이 앞에까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신전이 좀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전은 지금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인물의 특수한 어떤 개성을 좀 볼 수 있는 신전인데, 이 신전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이제 신을 모시는 공간. 신전의 가장 안쪽에 있고 가장 성스러운 공간인데 들어가면 이제 신상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부신벨 대신전에서는 이제 신을 4명을 모셔요. 4명을.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신들이에요. 요게 이제 태양신 라고요. 요게 이제 아멘. 이 당시 신왕국 시대의 최고신. 그다음에 여기 제 얼굴이 부셔져 있지만 이게 푸타예요. 정말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 3명을 모셔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요거 람세스 2세 본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최고 신들 사이에 껴놔요. 아까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신이랑 파라오 관계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라오를 뭐 신 뭐 거의 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완전한 신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당대에도 살아있는 파라오가 신격화되는 사례는 없어요. 죽은 파라오는 신격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살아있는 없어요. 근데 람세스 2세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직접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약간 보수적인 그런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근데 뭐 람세스 2세 힘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원래 약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사실 절대적인 권력자이긴 하지만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일종의 마하트는 어떤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지켜야 돼요. 파라오들은 FM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개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람세스 2세는 개성을 되게 많이 드러내요. 그리고 또 진짜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여기 잘 안 나타났는데 여기 벽면에는 람세스 2세가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리고 또 실제로 아마 중요한 신전이었으니까 람세스 2세가 적어도 평생에 몇 번쯤은 여기에 직접 와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살아있는 파라오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빠니보틀이에요. 빠니보틀은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면 자기 유튜브를 못 봐요. 자기가 이미 출연해서 이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본인을 스포로 당한단 말이죠. 본인 컨텐츠를 못 즐기는데 이 람세스는 그걸 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한테 절을 한다는 개념. 그거 자기애가 정말 강하지 않고서야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침착맨님도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미 신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람세스 2세 되게 독특한 캐릭터고 이 사람 얘기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개성이 굉장히 잘 반영된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옆에 이제 소신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람세스 2세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유적인데 이 소신전은 람세스 2세의 부인인 네페르타리를 위해서 지은 신전이에요. 근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 왕비만을 위해서 신전이 지어지는 사례는 이거 말고 딱 하나 더 있어요.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드문 어떤 사례를 또 이제 구현을 해낸 거죠. 굉장히 예쁘게 이제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은 신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아수안으로 돌아갈 때 좀 이제 낮이 됐잖아요. 새벽에 왔으니까 돌아갈 때 또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특별한 광경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죠. 신기루. 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신기루입니까? 저 물 같잖아요. 저게 물이 아닙니다. 요 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예요. 다. 저 돌도 없는 거예요? 돌까지는 있어요. 돌은 있어요. 바닥만. 그러니까 빛의 이 구전료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야부신벨에 다녀왔다. 말씀 들어보니까 가고 싶네요. 한번 진짜 예. 나를 한번 잡아야 예, 될 것 예. 같은.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그래 나왔잖아요 심티브를.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여행 한번 진짜 한번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좀 너무 먼데 말고 적당히 좀 가까운데 근처로. 이집트 적당히 먼데죠. 남미 같은 데에 비하면. 동공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집트는 근데 아니 이집트 한번 진짜 가보고 싶어요. 예. 가보고 싶다는 거는 가보고 싶다는 거지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갈 거예요. 언젠가는. 꼭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빠니부트님 어떠셨어요? 저는 또 갔다 온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쉬운 마음이죠. 아 이거를 먼저 듣고 갔으면은 내가 더 아는 만큼 보이고 좀 더 풍부한 여행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가 이집트를 언젠가 또 무조건 저는 갈 거니까 다르게 저는 진짜 갈 거라서. 아, 저도 진짜 갈 거예요. 이 정도. 저는 진짜 갈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지식 없는 곳에서 그 정도의 그 이집트 영상의 재미를 뽑아냈다니 정말 저는 또 현대 유튜브의 이집트, 신은 예. 빠니보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빠니님이랑 같이 이거 찍으면서 진짜 놀란 게 아니, 이집트를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이런. 그리고 이제 소장님도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저는 뭐 언제나 여기 오면은 재밌게 이야기 잘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특별하게 또 빠니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녀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도 더 재밌게 잘 방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정말 재밌는 특강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니보틀 네. 유튜브에 나올 수 있다면은 웃돈을 내고 나가야 돼. 이게 신의 행보야. 저 신 맞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심티브라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멸이야. 우리 서로 공멸이에요, 공멸. 알겠습니다. 하지 말죠.